저도 사실은 그 흥미롭게 봤던 연극이어가지고 어떻게 쓰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했고, 사실 저도 이제 미술사를 하는 입장에서 박람회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기록으로만 공부를 하고 이제 증빙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여백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에 대한 예술적인 그 경찰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많은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학적 공자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상학자도 계시고 다 알고 전문가도 계셔가지고 전문가분들 풀싱을 질문하셔도 굉장히 풍성한 답변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의뢰인 내년에 또 하시겠지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 지금 준비 중이기는 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노력 중이긴 합니다. 선생님 이제 막 오늘 짠해서만 있다고 제 SNS에 올렸더니 프랑스에 계신 한국 분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되게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팔로우가 넘치다니까. 프랑스에 계신 한국 분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좀 다른 맥락으로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 내심 이런 현실의 벽을 모르고 프랑스에서 내년에 공연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얘기를 연출님하고 많이 했죠. 아, 네. 이게 파리에 가서 공연하면은 또 다른 또 너무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네. 작품 외적인 거는 네. 사실 박람회 나가는 줄 몰랐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파리 박람회나 지금 우리 박람회라고 알고 있어서 말씀해서 시카고에서도 완전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때 뭘 저 공간을 뭘로 채웠을까? 보통 이제 생활용품, 맞아요. 가시나 검은고 그런 도자기 같은 거, 의복 이런 걸로 많이 채웠더라고요. 자료가 있나요? 예, 사진이 남아 있어요. 사진이 그리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 있는지 추적 연구도 되어 있고 소금에는 처음 나간 것도 아니어가지고 이전 박람회에서 한번 나갔어서 이게 막 엄청 새로운 시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은 갓을 제일 흥미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갓. 지금 네,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갓이 되게 뭐 드라마 봐도 외국인들이 갓이 멋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갓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뭐 가서도 갓이 제일 재밌네요라는 그런 응답이 코멘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다 패밀리언을 지었고 저는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 사실 많이 투여있어서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박람회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영구적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없어질 그렇죠. 길어야 한 3개월 있을 거예요. 길어도 1년이면 철거할 정말, 거예요. 네. 그거를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는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고 저 같으면은 없어질 걸 뭘 열심히 짓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의 맹목에 가깝게 했구나 이런 대사들을 좀 인상 깊게 했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 무의미한 일들이 모여서 의미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게 그 용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 상담하고 그러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뭐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좀 용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실이 작법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스토리로 엮어 나갈 때 작가로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을 좀 정해놓고 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그 보고에도 얘기했듯이 민영찬을 조명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세 명의 공동 주연으로 나가야지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죠, 쓰면서.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7, 8을 주인공으로 얘기를 쓴다는 게 그게 생각보다 부담이에요. 막상 써보면은 지금 그 정도겠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부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배우 입장도 그렇고 또 요즘 관객분들은요 또 되게 무서워요. 아주 작은 거 하나도 네 진짜 이래서 자유롭게 예술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매의 눈으로 작품을 보시고 바로바로
뭐 소리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공연 끝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근데 저는 근데 이것도 한 시대의 어떤 그냥 한 지점, 한 흐름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 위축이 되어 있냐면은 작품 속에 욕이 나와요. 근데 욕을 해도 되나? 거의 이 정도예요. 네. 여기 작품 속에서 민영찬이 이제 여주인한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배우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 이거 무대에 올라가면 난리 난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아니 이게 2026년 얘기가 아니라 1900년 양반이었던 꼰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살았던 꼰대라면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배경이 지금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발언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가 하는 말인데 이거를 국정해야 할까라고 설득을 해서 뭐 어찌어찌 올라가긴 했는데 그냥 그런 논의를 심각하게 토론할 정도로 지금 창작자들은 되게 조금 위축되어 있어요. 좀 거기 이거 써도 되나? 이거 매장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암탉 역할을 맡으신 그 네. 캐릭터도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신여성이죠. 네, 신여생 어쨌든 그분도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육체 노동에 가까운 네. 일을 하시는 분이라 큰 근대화의 흐름의 어떤 메인스트림은 아닌데도 네. 모든 걸 관찰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네. 해주고 그런 캐릭터가 필요했죠. 네, 상당히 또 그분들을 약간 풀어주듯이 네. 그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부여받는 유일한 여주인공이어가지고 흥미롭게 보게 됐습니다. 네, 강연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확률이 높은 연극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 그거고요. 야극강식이 지배하는 그 제국주의 시대에 약소국이었던 대한제국이 무익한 외교적인 노력을 왜 하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 묘하게 겹쳐지는데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응답은 굳이 찾는다면 칸트의 이제 의무론적인 윤리론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쩔 수 없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극 같은 것도 내가 어떤 삶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한제국의 외교적인 노력도 계란으로 가해치기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그런데 윤리적인 대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후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연극은 그래도 가능성은 매우 낮아도 이걸 계속하면 언젠가는 내가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그 욕망, 그것이 나를 계속 그 연극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질문의 평행성과 차이점을 어떻게 되게 보시나요? 재미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되게 기쁜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극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연극 바닥에서 성공해 봤자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 성공의 수위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TV 탤런트가 영화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거면은 벌써부터 진작부터 드라마 쪽으로 가죠. 요즘은 기대하도 많고, 제가 또 아까 은사님 얘기 잠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작품도 올리고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은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녁 한 끼 먹자 미나.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해주신 정말 애정어린 말씀이, 네가 이제 작가니까, 자타공인 작가니까 진실을 하나 말해줄게 이러시더라고요. 아, 어떤 건가요, 선생님? 뭣도 없는 바닥이다. 연극 바닥에서 이 원로이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성공을 하시는 선생님이신 거예요. 근데 진실을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뭣도 없는 바닥이다. 그게 진실이다. 그것만 알고 가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그 대학생들 어디 낭독회 하고 이런 데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었는데
놀랍게도 대학생 졸업반들인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사가 있냐면은 자기들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런 대사를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는 건가? 무대 이 차이점이 좋아서 한다는 게 차이점인데 돈도 못 벌고 명예래봤자 높지도 않은 왜 이걸 그렇게 막 100대 1, 150대 1 평생을 바치면서까지 일을 할까? 첫째 이제 좋아서 하는 건데 또 둘째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안 쓰면 막 미칠 것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뭐 정신병처럼 그냥 어떤 재능인지 저주인지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그 10여 년 동안 방황하면서 글을 안 쓰려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다 해봤어요. 시계 사업 같은 것도 해보려고 하고 가죽 공예로 그쪽으로 가서 또 해볼까. 왜냐면 결혼을 하면서 계속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왕자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뭣도 아니지만 스스로 절필을 한 적이 있어요. 웃기죠. 세상에서 저만 아는 절필인 거예요. 아무도 작가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한 2, 3년 글을 전혀 안 쓴 시기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 미쳐요, 진짜. 금단근단처럼. 요즘에 와서 든 생각이, 글이 나를 계속 괴롭혀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쓰기 싫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읽고 쓰는 거 제일 싫어요. 근데 저주받아가지고 이 글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평생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사는 생각이, 어쩌면 글이 나를 괴롭혀왔던 게 아니라 내 피난처였다. 못 견디고 힘들 때 글을 씀으로써 나는 위안도 받고 자존감도 찾고 또 생존에 필요한 어떤 그런 필수 요소들을 나는 글에서 영양분 흡수하듯이 흡수해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연극하는 분들은 뭐 연기다. 그럼 연기 안 하면은 목연이고 연출하는 분들은 또 연출 안 하면 목연이고 어떤 그런 그 무당들 신받듯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작품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두 건축가들 느꼈을 어떤 좌절감 같은 것들이 작품에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본인이 원해서 갔다기보다 던져진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던져진 존재들이고 거기서 어떤 수많은 좌절을 겪으면서도 뭔가 맡은 바 일은 많은 소임을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연극이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장면을 제가 결국은 이제 지금 와서 회상의 시각으로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이 이제 전혀 무익하진 않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미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쓰면서 제가 또 하나 경계했던 거는 이제 흔히 이제 시청하는 국방이라고 하죠.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건데 심파, 복. 사실 되게 국뽕에 빠지기 좋은 소재거든요. 심파에 빠지기 너무 쉬운 소재인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도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말씀하신 회상으로서 그래도 그들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고 그 정도 스탠스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약간은 관객으로서는 약간 울컥할 준비를 하고 클라이막스를 기다렸는데 끝나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비평이나 평가하는 사람의 직업적인 잘못될 수도 있는데 혹시 작가님께서는 이 3명의 인물 중에 경계시란 표현 너무 이제 강하고 혹시 어떤 인물에 조금 더 애정이랄까 관심을 두고 구상하셨고 설계 나가셨는지도 궁금했어요. 비밀인데 어쩔 수 없이 민정찬한테 애정이 많이 가긴 해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특파 대사로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간 사람이고 또 이때는 아직 친일파가 아니니까 이때는 진짜 눈 못지않는 애국자였고 어쨌든 그래서 이 둘은 사실 가상의 인물인 거고 뭐 목수 두 명이라는 기록은 있지만 가상의 캐릭터인 거고 민정찬은 이제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애국과 외국 사이에서 이 고뇌하는 부분들도 담겨 있고 애정이 갈 수밖에 없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조편성, 그 다음에 코머스 이렇게 마음이 가죠 작가 입장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소감이나 그런 것들 같이 그게 작품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선생님 강연 듣다가 보니까 그때 그렇게 가게 되었던 하나의 어떤 사건, 그다음에 그게 신문에 하나의 한 줄로 기사로 적히게 되었던 것,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작품으로 옮기고 했던 것, 그게 무의미에서 의미를 만드는 거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광활한 이 우주의 공간에 점을 하나 찍는 행위이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은 점이긴 하지만은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점이 생기게 될 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의 어떤 그 행위가 하나가 있었던 거고, 그게 나중에 이게 뭐 국가적인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의미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 하나의 행위가 있었고, 그게 사건으로 하나의 기사가 실렸고, 그 기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점을 찍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선생님께서 그거를 작품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도 국뽕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또 하나의 선생님이 어떤 점을 하나를 놓았었던 것, 점을 찍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점이 어떻게 연결될 건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점이라고 하는 것이 찍히지 않는다면은 그 점을 이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 아주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별자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름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별자리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별을 보는 사람들이 그 점을 이었을 때 그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했던 그 작업들도 어느 누군가가 다시 또 하나의 점을 찍게 된다면은 그 아주 무한한 공간에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다른 점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일들이 또 하나의 다른 어떤 별자리를 만들어 가게 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자리 하나의 점을 만드신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주신 말씀 너무 기쁜 게, 혹시 다 선생님들, 교수님들이시라서 되게 높은 수준의 질문을 주시는 게, 방금 하신 그 별과 연결 그 이야기가 축약돼서 작품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지구본이라는 그 우주를 불태우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5분 정도 남짓 영상 보여드렸지만, 그 도령, 절도산에서 목이 날려주는 도령이 그 별들이 다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더라 하면서 그 우주를 만들고 지구본을 만들어 보는, 처음에 그 불태웠던 별을 다시 요 꼬막선이라는 제자의 또다시 말씀 주셨듯이 별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방금 주신 말씀이 추가돼서 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파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멋진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서 사실 뭐 동양, 서양, 뭐 양반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의 부분이 갑자기 풀리는 장면들이 막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학교로 뭔가 커넥팅 굉장히 적절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고궁박물관에 가면 아까 보여주신 그 일러스트레이션 신문 보도가 컬렉션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저도 약간 오지랖을 부리자면 약간 그런 박물관과 연계해서도 이렇게 공연이 한 번 더 진짜 올려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